안녕하세요. 아포이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까지 아포이 방송들이 대부분 다 너무 좀 분석적이고 좀 어려운 주제로 접근했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좀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과연 강북의 아파트 몇 채를 팔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자극적인 소재로 진행하는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 뭐 제가 아무리 좀 가십성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반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이번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가십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주택시장 어떤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번 방송 꾸며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방송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6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등록된 자료들 통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는 평당가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 면적, 평균 아파트들의 거래 준공 연차,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을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유익한 방송 되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방송을 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총 거래량을 갖다가 모두 다 취합해서 각 구별로 분할해서 지금 평균 거래 면적, 평균 거래가, 평균 거래된 아파트들의 준공 연차를 갖다가 모두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지금 총 38,438건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금 취합된 자료고요. 아직 뭐 지금 6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취합했다고 하지만은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이 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전부 다 취합되지는 않은 자료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 지금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께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먼저 지금 그 각 박스들 보시면은 가장 좌측 상단에 자치구명을 적어 놨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평당가,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균 거래가를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명 우측으로 해서 19년, 뭐 18년, 17년, 뭐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가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준공 연차입니다. 즉 숫자가 적을수록 좀 아파트들의 연차가 짧고 길어질수록 아파트 노후도가 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아파트 노후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의외로 강남구가 아니라 노원구, 도봉구 쪽으로 나타납니다. 뭐 그건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금 19년 뭐 17년 연차 밑에 59 스퀘어미터, 86 스퀘어미터, 뭐 제곱미터라고 표기된 걸 전 스퀘어미터라고 발음하는데요. 지금 이 스퀘어미터들이 표기된 게 바로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평균 아파트 전용 면적입니다. 뭐 스퀘어미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84 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0평형대 아파트고요. 59 스퀘어미터 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오히려 뭐 32평, 33, 34 뭐 그렇게 여러 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대부분의 30평대 아파트들은 84 스퀘어미터입니다. 84.2부터 시작해서 84.9 스퀘어미터까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20평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23평, 27평 뭐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그 아파트들의 전용 면적은 거의 90% 이상 59 스퀘어미터대입니다. 59.2 스퀘어미터, 59.9 스퀘어미터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들을 봤을 때 84 스퀘어미터에 가까울수록 그냥 일반적인 30평형대다. 다만 84 스퀘어미터가 초과하는 건
85스퀘어미터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죠. 지금 뭐 그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송파구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됐고, 강남구 95스퀘어미터, 서초구 106스퀘어미터, 용산구 105스퀘어미터. 이쪽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 뭐 40평형대 이상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아파트를 갖다가 신규 분양할 때, 이 지역은 대형 평형의 수요가 있는 곳, 이곳은 소형 평형의 수요가 있는 곳, 그렇게 해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청약 전략을 수립할 때도 이 지역은 용산이니까, 이 지역은 서초니까 40평일 때 청약해도 돼. 50평일 때 청약해도 돼. 그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뭐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와 관련돼서 분홍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요. 분홍색, 기존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위 시장입니다. 용산, 강남, 송파, 서초. 이들 지역이 지금 거래가가 송파구 평균 9.7억부터 해가지고 강남구 15.4억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2분위 시장 주황색, 양천, 영등포, 마포, 동작, 중구, 종로, 광진, 강동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거래가가 평균 약 5.8억에서 평균 8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각 구별 평균 거래가고요. 이들 지역에서도 뭐 높은 곳들은 막 10억 넘는 곳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3분위 시장 노란색으로 해서 강서, 구로, 관악, 서대문, 은평, 성북, 동대문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들 지역이 지금 4.3억에서 5.5억 평균입니다. 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8, 9억 가는 곳들도 있고, 가격이 낮은 곳들은 뭐 3억, 4억 가는 곳들도 있을 텐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가장 평균 거래가가 낮은 지역이 금천, 도봉, 강북, 노원으로 해서 4분위 시장입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평균 거래가는 각 구별 평균 3.5억에서 4.2억 사이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집값이 비싼 지역 왜 비쌀까요? 그리고 낮은 지역은 왜 낮을까요? 바로 직주 근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를 갖다 꼽으라고 하면은 지금 첫 번째 강남, GBD라고 합니다. 강남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CBD라고 부르는데요. 종로, 중구 쪽, 서울시청부터 해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세 번째 YBD라고 해서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여의도는 금융의 메카죠. 이렇게 세 개의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집값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강남, 송파, 서초 집값이 1분위 시장에 속하고, 용산구도 뭐 차량으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용이하죠. 그리고 반면에 용산구는 CBD, YBD 모두 다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용산구도 상당히 높은 거래가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마포, 영등포, 종로, 중구, 2분위 시장들, 이들 지역들의 공통점 다 중심 업무지구와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거고요. 3분위 시장은 그나마 그 3대 중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4분위 시장 보시면은 그 지역들과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4분위 시장으로 나타나죠. 자, 이만큼 이 3대 중심 업무지구, 그냥 여러분들 상식 차원에서 GBD, CBD, YBD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와의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주택가격은 높아진다. 지금 사실상 뭐 양천구도 보면은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목동, 그쪽으로 인해 그쪽의 집값이 좀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뭐 서대문도 지금 이제 좀 3분위 시장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아졌는데요. 서대문 역시 종로, 중구, 그 CBD로서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지역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뭐 송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더 낮은 거고요. 이런 그 가격 균형이 의외로 지금 지난 10년간 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을 갖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송파구의 평균 거래가를 갖다 역전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썩 높지 않죠.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거 기본적인 것은 바로 입지에서도 그 중심 업무 지구라는 부분,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것만 마저 설명드리고요. 그 면적 설명하다가 이야기가 많이 빠졌는데 면적 그 84스퀘어미터 설명드리면서 그 아래 부분 뭐 건이 나와 있죠. 뭐 어떤 곳은 뭐 용산구 같은 경우는 871건, 뭐 중구는 706건, 종로구는 313건, 노원구는 3580건. 자, 이게 뭐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거래된 총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상 노원구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원인은 노원구에 아파트가 그만큼 많아요. 노원구는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노원구는 상당히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이후로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노원구를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길이 반듯반듯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다 연출하는데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형성시키는 거고요. 뭐 뒤에서 노원구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서울시 아파트 거래 현황 한눈에 보기는 이번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챕터에서 또 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대략적인 거래 현황표를 갖다 보셨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한눈에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은 일반적으로 숫자에 그렇게 좀, 잘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차트로 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그 차트를 보시면서 평균 준공 연차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젊은 아파트, 어느 지역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각 자치구별 평균 거래된 아파트들의 준공 연차입니다. 보시면 약간 의외죠. 강남구 지역이 재개발이 아니죠. 재건축이 워낙에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강남구의 평균 노후도가 가장 높을 것 같지만, 서울에서 가장 노후도가 높은 것은 도봉구와 노원구로 나타납니다. 뭐 이어서 영등포구 정도가 되겠죠. 이들 지역의 특징, 뭐 노원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노원구는 실질적으로 1988년부터 93년도까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낮고요. 대부분 다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있고, 이들의 노후도가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다. 88년부터 93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렇기 때문에 좀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요. 이제 조만간 노원구도 재건축 이슈의 바람이 불어야 될 겁니다. 도봉구도 일부 아파트 단지들, 도봉구는 그래도 그 주택 비율이 좀 더 있는데 노원구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노원구가 가장 비슷비슷하게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곳들은 은평구가 가장 젊죠. 원래 은평구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인데, 여기 은평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그 준공 연차가 짧아졌죠. 은평 뉴타운으로 인한 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평 뉴타운 다음으로 중구, 그 다음에 성북구, 성북구네요. 이렇게 순서가 나타나는데, 중구도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닌데요. 지금 서울역 인근 그 동쪽으로 해가지고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젊다 보니까 중구도 좀 새 아파트들이 많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북구야 뭐 기름 뉴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장인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북구 역시 상당히 젊은 동네다. 강북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덜 노후화된 뭐 10년 안팎의 아파트를 살고 싶다라고 하면요. 은평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쪽에 아파트들을 갖다가 찾으시면은 새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반면 나는 재건축 향후 한 10년 후, 15년 후 개발 가치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어, 노원구, 도봉구, 영등포구에서 약간 좀 노후화된 단지들을 찾으면은 10년 후, 10년, 15년이면은 재건축이 되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이란 건 지금 현재 가치 기준보다는 내가 나중에 매도할 시점의 가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은평, 중구, 성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되어 있을 거고 나는 그 시점에서는 또 새 아파트를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가 좀 심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안 오른 지역 중에 하나?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집값이 안 올랐다는 것은 같은 재건축 연한 도래 대비 예를 들어서 분당 얼마나 상승했나요? 물론 분당의 상승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멸실로 인해서 이쪽 사람들이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 더 시너지를 갖다 준 효과도 있지만 노원 역시도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재건축 바람 이슈가 한번 바람 불면은 한 등급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노원구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한 노원구와 도봉구는 좀 약간 또 그 경계선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도봉구를 갖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연차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 젊은 동네, 어느 지역이 노후된 동네, 그런 것들이 한눈에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노후도가 진행됐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화면 정지를 갖다 시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표 아직 다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일시 정지를 누르셔서 보시고 나서 그리고 다음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번 챕터 마치고요. 다음 챕터에서 평균 거래 평단가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서 또 시사점을 갖다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각 자치구별 평균 평당 거래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평균 거래 평당가고요. 지금 이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자료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급 면적을 갖다가 제공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밖에 뽑아내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가 5,353만원 평당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서초구가 4,479만원, 송파구가 3,711만원, 용산구가 3,666만원입니다. 순서대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평당가만 가지고는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준공 연차라는 부분이 함께 있고요. 더불어서 평균 거래 면적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앞선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산구의 평균 거래 면적이 송파구보다 훨씬 더 넓죠.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 면적들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 총액 기준으로는 지금 평당가는 송파가 용산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총액 기준으로는 용산이 송파를 앞지르는 결과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평당가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저렴한 곳을 갖다 찾아보게 되면은 역시나 4분위 시장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은 도봉구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금천구, 이어서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런 평당가만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뒤에서 면적과 그리고 그 총액까지 다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도봉구는 왜 이렇게 평당가가 낮을까? 금천구는 왜 이렇게 낮을까? 물론 4분위 시장, 이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3대 중심 업무지구,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GBD 강남, CBD 종로 중구, 그리고 YBD 여의도 이쪽의 접근성이 양호하면 할수록 훨씬 더 집값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라는 걸 갖다 앞서 보셨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꾸 무조건적으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분양가를 규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강남이라든가 2분위 시장들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거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물론 평당가만 가지고는 뭔가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뭐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 내가 사는 지역은 평당 얼마 평균에 거래되고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고요. 다음 챕터에서 보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평균 거래 면적입니다. 와, 지역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죠. 의외로 우리는 강남구의 아파트들이 가장 넓은 면적대가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평균 거래 면적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용산구, 다음으로 강남구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시사점이 있는데요. 강남의 부자가 서초 가서 돈 자랑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죠.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서초구가 사실상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설해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배동 빌라타운, 그리고 또 거기 어디죠? 뭐 서울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해서 또 고급 빌라촌, 이쪽 빌라들의 가격대는 아파트 가격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만 가지고 어느 동네가 더 부자 동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서초구의 빌라촌들 생각하게 되면은 서초구에는 좀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 1, 2, 3위? 1, 2, 3위까지 해도 되려나? 어쨌든 1, 2위는 정확해요. 1, 2위는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도 아니고 용산구에 있다는 사실. 가장 비싼 아파트,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남 더 힐이라든가 첼리투스라든가 하이페리온이라든가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거래가보다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가 더 높다. 전통적인 부자들은 강남을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산 지역을 갖다가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용산 하면 한남동이 있죠. 한남동 유엔빌리지 쪽으로 해서 좀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 부가 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곳들. 한남동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현대차 일가가 현대그룹 일가가 한남동 쪽에서 거주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몽구 회장님도 한남동에 자택을 갖다 두고 계시고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네요. 삼성 이건희 씨 살고 있는 곳이 이태원동이죠. 자, 이런 전통적인 부자들이 있는 곳들.
그렇다 보니까 용산구에도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용산구에서도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면적이 대형 평형대이다. 자, 뭐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서초구나 용산구에서 분양할 때는 대형 평형들을 많이 공급하죠. 그만큼 수요가 따라오니까. 반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노원구라든가 구로구 같은데 대형 평형을 갖다 분양하게 되면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거래되는 아파트 면적대가 좁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건설회사만 알아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남들보다 어,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갖다 내가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기억해 두실만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4 스퀘어미터가 30평대라고 말씀드렸고 85 스퀘어미터부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85 스퀘어미터가 넘는 곳을 보니 딱 네 군데가 나타나네요. 서초, 강남, 용산, 광진. 광진구도 89 스퀘어미터면은 뭐 30평대 후반 내서 40평형대 초반, 뭐 90스퀘어미터, 거의 90스퀘어미터니까 40평형대 초반까지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광진구에서도 대형평형 아파트 사도 괜찮다. 여기는 그만큼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 대형평형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노원구 66.2스퀘어미터 거의 20평형대 20평형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20평형대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 노원구는 의외로, 노원구는 워낙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노원구가 왜 이렇게 작은 단지들이 많이 거래되느냐, 작은 단지들, 작은 면적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는 노원구는 사실상 노태우 정권 때 들어선 동네들인데요.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시작된 게 노원구입니다. 그러면서 노원구의 아파트들은 무조건 주택을 많이 짓고 보자. 도시의 계획, 그러니까 소형 평형, 중형 평형, 대형 평형 섞어서 골고루 배치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는 좀 소형 평형 위주로 주택 200만 호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소형화시킨 지역이어서 노원구는 소형 평형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걸로 보이지만 또 중계동 사거리 쪽으로 가면 대형 평형들도 있다. 노원구에서 중계동 사거리 쪽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이죠. 왜 높냐? 그쪽은 또 대형 평형이 많이 포진돼 있고 대형 평형이 많으면 사람들의 소비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쪽에 또 학원가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학원 보낼 재력들이 되는 거죠. 학원을 갖다 애를 갖다가 뭐 4개를 보낸다, 5개를 보낸다. 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뭐 도봉구, 금천구에서 애를 학원 한두 개밖에 못 보내는데 애를 둘셋 가지고 있다. 뭐 거의 한 가구가 두세 가구만큼의 소비 여력이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형 평형이 많은 곳들이 상권 그리고 학구열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뭐 이 4개 지역 죄송합니다. 4개 지역이 아니네요. 5개 지역이네요. 85스퀘어미터 이상이 광진, 용산, 송파, 강남, 서초 이상 5개 지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80스퀘어미터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의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어느 지역은 대형 평형을 들어가야 돼, 어느 지역은 소형 평형의 거래량이 많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역시나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요. 다음 챕터에서 지금 현재 이 거래 면적 그리고 이전 챕터에서 보셨던 평당가를 합쳐서 믹스해서 평균 거래 총액은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지 각 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치구별 평균 거래가. 잠시만요. 지금 이 자료는 이것만 보기보다는 면적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떠신가요? 제 얼굴이 가려지니까 좀 더 쾌적해졌나요?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 평균 거래 면적을 갖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아까 평당가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평당가는 송파구가 용산구보다 높았죠.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봤더니 면적, 거래되는 면적이 용산구가 훨씬 더 넓어서 용산구의 아파트는 평균 11.6억에 거래되고 있고요. 송파구는 9.7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구도 용산구 지역별 편차가 있고요. 송파구도 송파구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실의 아파트 평균을 가지고 나와버리게 되면은 용산구는 또 상대가 안 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송파구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강남구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95.3 스퀘어미터 평균적으로 95.3 스퀘어미터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 약 40평형대 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평형대 초반의 아파트가 15.4억에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5.8스퀘어미터 40평형대 중반의 아파트가 14.3억에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 105스퀘어미터 역시나 40평대 중반이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1.6억의 평균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거는 준공 연차라든가 또 각 동별 입지에 따라서 가격은 또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물론 동별로 나눠서 보면 가장 정확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각 구별 분위기를 알아둔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구를 갖다가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포지셔닝 할 건지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광진구도 거래 면적이 넓어가지고 총액 기준으로는 송파구 다음으로 서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재밌죠? 평당가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저렴한 곳, 도봉구, 하고, 중랑구, 금천구, 이들 지역이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옵니다. 금천구는 74.3스퀘어미터, 20평형대 후반, 내 아파트가 3.7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랑구 74.7스퀘어미터 역시 20평대 후반 내 아파트가 3.9억에 거래되고 도봉구 3.5억 72.1스퀘어미터 20평대 거의 뭐 5구스퀘어미터 60 역시 그냥 20평대 후반대 의 아파트가 3.5억에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그럼 도봉구의 집을 몇 채 팔면은 강남구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제로 삼은 좀 자극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도봉구의 집 72.1스퀘어미터짜리 4채 4채를 팔면 얼마죠? 4, 3, 12, 4, 5, 20, 14억 정도가 나오네요. 도봉구에 20평대 후반의 집 4채를 팔고 나서 1억 4천을 추가로 조달하면은 강남구에 40평대 초반 59.3스퀘어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라는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소득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정말 의외로 놀랐어요. 맞벌이 비중이 또 높다는 사실. 강남구의 억대 연봉 아니면 자영업 사업가분들이 또 맞벌이 비율이 더 높다? 자, 그럼 맞벌이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도봉구에서 한 가구당 벌어들이는 수익과 강남구에서 한 가구당 벌어들이는 수익의 차이가 4배에서 5배 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우리나라 통계 자료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 신고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 소득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아마 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도봉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강남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5배 이상은 넘어갈 걸로 저는 추정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저도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몇 번을 그걸 한번 데이터를 갖다 추정해 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도입해 봤는데요. 마땅하게 쓸 수 있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각 구별로 소득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조차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지는 못해 가지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소득 대비해서 어쩌면 강남구의 집값은 도봉구보다 싼 걸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소득 수준만 가지고 보자고요. 소득 수준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봉구의 한 가구당 강남구 한 가구가 수입과 지출 수준 그리고 도봉구의 수입과 지출 수준 그걸 비교하고 보면 오히려 강남구는 집값이 싼 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강남구만 집값을 때려잡겠다.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만 집값 때려잡겠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오히려 부자들은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소득 수준 대비해서. 궤변일까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강남에 사시는 분이 집값 비싸다 비싸다 하는 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강남, 서초, 용산, 송파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 비싸 비싸 하는 경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쌀 수 있겠지만 집을 가지신 분들이 비싸 비싸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 분들 이건 띄워놔야겠군요. 이분들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집값을 보면서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이분들이 막상 도봉구나 금천구에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쪽은 집값이 상당히 저렴해요. 20평일 3억 5천? 3억 7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20평일 때 후반? 뭐 30평일 때 가면 4억대 찍겠네요. 1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어요. 자, 집값이 비싸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비싼 거죠. 집값이 비싼 거는 아니죠. 그럼 이곳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 역시도 사실상 신혼 때 아파트 전세 구할 돈이 없어서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제 나이대 치고는 중산층? 그 정도에는 속해 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얘기를 하지만 10년 전 소득 수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소득 수준 증가분이 결코 집값 상승분보다는 낮지는 않습니다. 소득 증가분이 집값 상승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10년간. 그거는 지난 제 방송들을 보시면은 나타나는 자료고요. 가끔씩 엉터리 자료니 뭐니 하지만 전부 다 제 자료들 중에서 허위 사실도
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민사, 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질 용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좀 지인분께서 한 분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자, KB 부동산 내에서 부동산 설명회가 있습니다. 6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 3시고요. 주제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2시 반부터 3시까지 접수 및 등록이 진행되고요. 3시 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환영사부터 시작하려면은 3시부터는 착석해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주택시장의 이슈와 방향, KB 경영연구소 부동산 시장 연구팀장이신 강민석 팀장님께서 발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3시 반부터는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이건 제 관심 범위는 바뀐데, 어쨌든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라운드 테이블 사회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계신 분께서 사회를 해주시고요. 토론은 김덕래 연구원님, 아유 오랜만에 뵙겠네요. 그리고 문관씨, 아기곰님 또 이런데 초청을 받는군요. 저는 언제쯤 이런데 초청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송이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진상과 현대건설 상무님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자, 여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갖다가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번 영상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 주소를 갖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다가 성함, 전화번호, 소속기관을 갖다가 적어 주시고요. 참석 신청하기를 갖다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도 참석을 할 거고요. 혹시나 참석하셔서 절 알아보신다면은 인사 한번 주시면은 저도 반갑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들께 유용한 방송이 됐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